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올해 우리 새로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입학 설명회, 합격 설명회인 거예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우리 그 전체 일정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올해 21학년도, 22학년도지. 22학년도 기출문제 경제학 세 문제 있어가지고 그 해설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전체 2014년도 시험 문제도 개편돼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진도별로 내가 요약 자료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유인물로 그 자료를 내가 여러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사회 경제학 기출문제 그 앞에 1페이지 거기서부터는 이제 올해 세 문제 그만 따로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를 보면 14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전체 3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요약을 해 이슈별로 어디서 출제되었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전체 34문항인데 경제학에서요, 계산 문제가 16문항이니까 거의 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산 문제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계산 문제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난해한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산 문제, 특히 이제 미시가 요새는 거의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계산 문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제가 진도별로 이슈를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 국제경제. 그런데 보면은 미시경제학이 16문항이에요. 계산 문제가 9개.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이 10문항, 국제경제학이 8. 근데 8문제 중에서 국제무역론이 5개. 국제수지론이 중요한 부분인데 의외로 출제 문항 수가 3문제밖에 출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우리가 1년에 작년하고 재작년엔 3문제씩 나왔지만 보통 4개 내지 5개.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14년, 근 10년 가까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경제 원론 전반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특별히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편중되는, 그래서 2개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은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이게 보면 거시경제학에서 케인즈 단순 모형의 2문제, 그 다음에 유동성 함정 문제가 2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제 수지론에서 이제 개방경제하에서 재정 통화 정책이 분석하는 게 2문제 이렇게 나왔고, 아주 전반적으로 골고루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한 19년도서부터 우리 시험 문제가 지금 한 3년, 4년, 그 19년도부터 거시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은 뭐 평이하게 쭉 나오고 있는데, 미시경제학이 그죠, 소비자 균형 이론에서 요소 공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도 나오고, 또 소비자 균형 이론에서도 소득효과, 대체효과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들이 출제돼서 이게 이제 우리를 아주 애를 먹였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1학년도 경우에는 3문제인데 2문제가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문제가 나와가지고 거의 변별력을 상실했죠. 아무도 못 푸는 그런 문제들. 자,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특정 부분에 좀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기출문제를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고, 그렇죠? 또 어느 항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쭉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기출문제를 본격 분석하는 것은 5, 6월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1, 2월하고 3, 4월 전체 연간 커리큘럼을 보면은 1, 2월에 이제 이론하고요. 3, 4월에 이게 전반적인 이론 정리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해서 사실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다른 과목도 있으니 경쟁만 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 쭉 정리하고 3, 4월에 심화. 근데 심화라는 말이 뭐 별로 진도가 좀 너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커버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일부 남은 문제를 여기서 정리를 한다. 이런 기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초수가 아니고 전해에 공부를 했었다. 한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사실은 1, 2월 강의는 그렇죠. 스킵해도 괜찮은 그런 정도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자기 본인 판단할 일이에요. 내가 기본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 하면은 요 강의만 들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론 정리가 결국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새 기분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제 원론이죠. 경제 원론이 보게 되면 이제 많이 보시는 책이 이진구 교수님 책 이인공저 있고요. 그 다음에 맨큐 교수님 책이 있죠. 맨큐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삼인공저 김대식 외에 삼인공저인데 체계가 잡혀 있고 시험 공부하기에 적합한 책은 사실은 요거 책이에요. 이 책인데 근데 대개 이제 대학에서 요새 교재 채택하는 걸 보면 이인 교수 이진구 교수님 이 책 많이 쓰시죠? 학교에서도 그러셨어요? 원론을 맨큐를 하셨고 우리 분은 어때요? 다른 교재로. 근데 대개 요새 이 책을 많이 보는 이 책이 제일 쉬워요. 그렇죠? 제일 쉽고 해서 그런데 이인공저 요거 경제언론으로 한번 체계를 쭉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요. 요 1, 2, 3, 4월 강의할 때는 자기 갖고 있는 책 아무거나 책 가지고서 경제 원론 부분을 요거를 가지고 진도를 병행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 2, 3, 4월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진도 나가는 만큼 요 교재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강의는 경제 원론을 제가 12월 달에 이진구 교수님 책 신간으로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정보 사범대학이 아닌 분들이 교직이술에서 했거나 해서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 체계를 잡지 못한 분들은 그 강의를 한번 꼭 들으셔야 되고 근데 대개 여러분들은 요거 원론을 따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면 몰라도 그 대신 교재는 가지고 그렇죠. 요 진도하고 병행해서 이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론을 하여튼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특정한 부위 몇 군데 빼놓고는 그 거시경제학에서는 성장 이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제 그 생산자 균형이나 하는 데서는 스킵하고 있는데 출제 안 되는데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론 정리한다고 해서 다른 법도 정치 마찬가지예요.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여기서 이론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론이 끝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자기 로드맵에 의해서 공부를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개 보면 이래요. 2년차, 3년차 되시는 분들이 여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출문제 여기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당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그래서 이론은 하여튼 본인 혼자서 스스로 하시든지 아니면 학원 강의를 이용해서든지 해서 이론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게 되면 기출문제 다루고요. 그 다음에 7, 8월이 저는 올해 연간 계획에서 이슈 파이팅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핵심 부분 이론 정리하면서 연습 문제.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그 변한 우리 시험에 기출 문제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좀 심화된 부분을 다루고 전반적으로 그 연간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도록 그럴 계획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부터는 이게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선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1, 2월 강의, 이게 이제 기본 이론 정리가 되는데, 이 기본 이론 정리는 우리 교재 있죠. 기본 교재. 이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제 부탁은 경제 원론 책을 한번 진도별로 읽어봐라. 그럼 우리가 미것이 2달에 합쳐서 8번 하게 되거든요. 8번 하게 되는데 미시형적인 분량이 많은 것 같아도 진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읽게 되면은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론 책을 옆에다 놓으시고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원론 한번 읽으시고. 근데 원론에 좋은 연습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다 풀어보면 좋은데 그 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학만 한다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1, 2, 3, 4월 할 때는 연습 문제, 교재 연습 문제는 덮어두고 저 경제 원론 교과서 연습 문제는 스킵해 두시고 제 수업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재에도 연습 문제가 붙어 있죠. 그 연습 문제는 주로 기출 문제고 약간의 보완된 문제들이니까 일단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진도를 따라가시고, 그 대신 이제 오늘 유의물이 하나 더 나갔죠. 요거 연습 문제예요. 요건 우리 진도별로 말이죠. 연습 문제인데 미시 4번, 거시, 국제경제 이렇게 나갈 건데 보통 한 15개 내외 요 문제를 내가 드릴게요. 오늘은 그 다른 주제가 많아가지고 20문제를 드렸어요, 제가. 자, 그런데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이론 복습하시고 요 문제를 푸는데 학교 수업 같으면 제가 여러분 레포트 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요 연습 문제를 오늘 수업 들으시고 싹 풀어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이게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건 저하고 약속이고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인데요. 연습 문제는 싹 푼다. 이론 정리 수업 들으시고 연습 문제 풀게 되면은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이슈별로 빼놓지 않고 문제를 전부 담아놓은 거니까 한 문제씩 반드시 풀어보시라고. 아까 우리 봤죠? 계산 문제가 반이야. 미시경제학은 16문항 출제에서 9문항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것은 계산 문제인데 경제학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자,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느낌이 오는지 한번 보세요.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수리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수 있으셔야 되죠. 수요 함수, 수요 곡선식으로 바꾸고 그것에 맞춰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수요 곡선식을 도출하고 미분하게 되면 그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되죠. 이따 말씀드리는데 요것에 대해서 이거 나 뭐 문제 없다 싶으면 괜찮고요. 만약에 수요 함수, 수요 곡선, 그림 그리는 과정, 그 다음에 그림 그리려니까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미분할 수 있어야 되죠. 수요 곡선의 미분 값이 기울기다. 그 부분이 약간 대면대면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경제 수학 강의가 있습니다. 제 수업에 요 강의를 미리 한번 들어주시죠. 근데 부담 없어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만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그 수요 공급 얘기 나오고 할 때 거기서 이게 뭐지? 아니면 야 이거 오랜만인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요 강의를 경제 수학을 미리 들으시고 시간 분량 얼마 안 되니까 반드시 들으셔야 돼. 그 앞에 부분에서 수요 공급 경제 이론의 표현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요걸 한번 보완해 주십시오. 이 수업에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요 강의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따로 별도로 해놨어요. 요거를 경제수업 강의를 꼭 선수로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제 이 교재에서 가능하면 이 교재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몇 군데는 3, 4월 강의를 유보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하여튼 기본 핵심 이론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습하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여러분에게 뭐 얘기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수강 팁 어떻게 이 강의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수강 노트를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들으실 때 빈손으로 듣지 마시고 옆에 연습장 펴놓으시고요. 자, 동영상 인강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해서 저희가 판서하는 내용은 모조리 다 기록을 하자. 경제학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그래프로 분석하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서술형 시험이긴 하지만 그림 그려야 하는 분석은 아니잖아요. 결과만. 그런데 우리가 그림 그래프 그리고 수리적인 개념은 필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꼭 수학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노트를 1, 2월하고 3, 4월 더 보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3, 4월 강의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인드 할 수 있는 노트 있죠, 왜? 저는 지금도 그거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308 구멍 3개 뚫린 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쭉 쓰다가 이제 3, 4월 강의에서 보완해서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원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게 수준이 높은 시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거를 자기의 말하자면 서브노트 없이 합격한다는 거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1, 2월 달에 이 수학 노트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구멍 뚫린 거 그래서 빼고 넣고 삽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기출문제 같은 데는 기출문제까지 거기다 삽입해서 그럼 나중에 단거나 내가 보면은 한 200 내지 300페이지면 경제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 6월까지 단거나 한 거죠. 그러면 이 책 필요 없죠. 이 책 필요 없고 자기가 정리된 그 자기의 서브노트 그걸 만들어서 그걸로 공부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나 정치는 더 하겠죠. 경제학보다도. 그 과목별로 사회문화 해서 과목별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듣고 또 한 일주일 지나게 되면 페이드 아웃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경제학은 특히 요거 부탁드릴게요. 요거. 그래 먼저 이제 급선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복습해야 되죠. 요걸로 복습하십시오. 수학 노트. 그래서 책 보완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 원론을 한번 읽어달라 이거예요. 갖고 있는 맨큐 교수님 책이 됐건 이중구 교수님 책이 됐건 원론 부분을 한번 진도만큼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연습 문제 그렇죠? 이걸로 마무리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1, 2월 연습 문제하고 3, 4월 연습 문제 쭉 그렇게 진도별로 나가는데 그 1, 2, 3, 4월 연습 문제만 풀면 다 커버가 될 거야 아마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 2월이니까 올 시험이 11월 하게 되면 꽤 먼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단계, 그렇죠.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정리해보고 연습문제 풀이하고 시간이 다이나믹하게 흘러갑니다. 경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팁은 자, 요거 정확히 해주세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그래, 다 한 다음에 연습 문제는 반드시 풀어서. 여러분은 저한테 레포트 내실래요? 연습 문제 푸는 거? 내가 물어볼게. 그전에는 노트 검사까지 했어, 내가. 노트 해요? 안 해요? 근데 노트 안 하는 분도 꽤 있단 말이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요 연습 문제 요거 파일을 수학 노트 하는 데다 구멍 뚫어가지고 끼워 넣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갖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정리가 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연간 스케줄, 자기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이어리, 그쵸? 일기 쓰기.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 일기 말고, 그 이제 공부하는 노트에 다이어리를 만드셔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 아니 우리가 목금이 다른 과목 시작이 됐죠. 우리 학원 커리큘럼으로 보면.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 뭐 했다. 근데 뭐 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의식은 있고 요거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가 지금 긴가민가 하다는 부분 수업 들으시고 그걸 기록을 하기 바랍니다. 많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목 정도 목차만. 그럼 자기가 쓴 거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을 내가 써놓은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그걸 보시고요. 하루하루 마무리 되겠죠. 그럼 기분 좋습니다. 오늘 요거 공부를 했고 요 문제를 한번 내가 더 보완해서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연간 다이어리를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양면으로 펼쳐보면은 해놓고 여기 쭉 써서 그러면 내일 요거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기록해 두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쭉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이어리 기록하는 것이 말이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개 보면 여학생들은 잘해. 그렇죠? 내가 말 안 해도 기록을 다 하고 계시는데 남학생들은 왜 사생활에 개입이냐 무슨 다이어리까지 쓰라고 잘 안 해. 좀 나부터도 좀 루즈하게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되시면 매일 하루하루 그 일지 쓰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미리 지금 한 해 땡겨서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요거 하게 되면은 쭉 기록이 돼요. 그리고 시험하는 동안에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1년 동안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런데 즐겁게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늘 하는 말이 제가 하루하루 수강생은 스스로를 칭찬해야 돼요. 반성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반성하고 누워서 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 이거 했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있고 요만큼 마무리가 됐고 요거 문제가 있는데 요건 내일 일어나서 해결하면 되고 이게 추진력이에요. 이게 에너자이저가 되고 그러니까 매일 스스로 이만큼 했어 나 칭찬해. 아무개 갖고 자기 머리를 자기 스스로가 다독거려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맨날 뭔가 찜찜하게 남기고 뭔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러면 영 깨끗하지가 않아. 매일매일 클리어링 한다 하는 기분으로요. 그래서 메모를 해주시면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칭찬할 수 있겠죠. 나 이거 공부했고 미진한 부분 했다가 내가 보완했다. 기분 좋게 1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지. 맨날 지난달엔 내가 잘 공부 안 했는데 이번 달부터 열심히 할 거야. 파이팅, 너 잘할 수 있지? 이런 거 쓰지 말라 이거지. 난 잘하고 있어.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이 그래. 수험생들 보면 어느 시험 준비하시든지 자꾸 이제 밀리게 있는 것이 있게 되고 복습해야 될 주제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생각은 있는데 그러지 말자. 그런 것에서 그런 의미에서 요거요. 만드는 분들은 합격이야. 반드시. 제가 써놓고 이거 복습해야 돼. 써놓고 안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는 써놓기만 하고 안 보더라. 그럼 시험 준비 안 해야 돼. 그렇잖아. 나는 공부가 새 체질이 아닌가 봐. 근데 우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자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가 즐거워야 돼. 오늘은 정치 딱 했는데 이렇게 요약됐고 법, 경제 일주일 바쁘잖아요. 우리가 6과목 동시에 교육화까지 한다면 그거 하루하루 정리해 두지 않으면 스트레스만 쌓여간다. 자,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즐겁게 1년 보냅시다. 그래서 12월 시험 보시고 내년엔 내가 교단에 쓴다. 그렇죠? 그게 비전이야. 내 교단에 쓰면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그거 올해 그렇죠? 끝내자고요. 1년 동안 해서 올해 초수, 나는 초수하는 분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이나 그렇죠? 미리 공부를 충분히 했어요. 문제의식도 갖고 있고 일부 어느 정도 해왔고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잘 마무리하면 합격입니다. 그걸 이제 못하니까 마무리 못해서 시간도 넉넉해 지금 시간은. 그래서 올해 힘차게 해서 다 끝내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올해 이제 팬데믹도 끝날 것 같으죠?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이게 이제 풍토병화 돼가지고 치료제나 먹고 걸리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한다니까 올해 마무리 잘 될 거고 여러분도 올해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교직에 서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요만큼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진도를 가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재요. 우리 요 교재는 그 세 가지 경제 원론,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이제 주제들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요거를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이 책, 요거를 완벽하게 커버하면은 시험에 완벽 대비가 되겠죠. 근데 완벽 대비가 안 돼요. 그렇죠? 최근에 그 요소시장, 그 다음에 소득효과 대처가 그림 분석, 그것이 요 책이 이제 개정이 나올 때는 그것이 보완돼야 되는데 올해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충임을 드리면서 그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 2월 달은 요 교재를 가지고서 커버가 될 테니 요걸 가지고서 한번 해 보십시다. 그 1, 2월에 이 책 내용을 전체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우리 교재는 파트 1 돼 있죠. 목차 앞에 쭉 넘겨서. 파트 1이 미시경제학 원론, 미시경제, 그 다음에 유닛 1, 경제학의 기초. 그래서 경제학 기초가 챕터 1, 2인데 1장이 경제문제, 경제체제, 2장이 경제학 방법론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읽고요. 경제 원론 책 부분도 읽어보시죠. 여기는 요 교재보다는 갖고 있는 경제 원론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입니다. 자, 1장의 주제는 경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뭐 이런 것을 다루는데, 먼저 이제 경제학, 그러면 경제 문제를 다루는 학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학, 정치 문제를 다루는 학문. 그러면 경제. 그러면 경제라는 게 뭐냐? 그렇죠? 경제. 경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잖아. 생산, 교환, 분배와 관련된 인간의 행위, 또 시스템, 사회 제도 이런 것이 이제 경제죠. 한국 경제, 뭐 중세 경제, 미국 경제, 또 유럽 경제, 뭐 이렇게 실물 경제, 화폐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제는 하나의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우리들의 행위를 말하죠. 그럼 뭐냐? 그렇죠. 생산하고 만들어요. 교환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해서 교환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생기겠죠. 그럼 매출액을 어떻게 될까? 생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죠. 이것이 경제란 말이에요. 그럼 경제 문제는 뭐겠어? 생산, 교환, 분배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런데 요거를 사메슨 교수님은 그쵸, 세 가지 문제다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 가지 문제.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 무엇을 생산할까?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생활,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그 물건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점심 먹는 거 하나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한식, 양식, 중식, 뭐 짜장면 먹을 거냐, 곰탕 먹을 거냐, 햄버거로 때울 거냐, 뭐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이템 선정하는 거죠. 그래, 점심에 순두부 먹기로 해. 생산의 대상을 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 수량이 결정되겠죠. 얼마나. 그러니까 X제라고 하자고. X제를 생산하기로 합시다. 퀀티티. 그럼 예를 들어서 100개 생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제를 생산하기로 했고 햄버거 대신에 피자 만들기로 했다. 피자 100장을 굽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 잘 해야죠. 아이템 잘 선정해가지고 수량도 적절하게 잘 산 다음에 이건 생산 방법의 문제죠. 100개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에 대한 고민이죠.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야 돼. 잘 생산해야 되죠. 잘한다는 말은 뭐겠어? 일단 맛이 있어야지. 만들었는데 아무도 이거 못 먹어. 지난 주말에 제가 피자 하나를 사다가 구워 먹었는데 치즈 피자 맛있을 것 같아 사왔는데 어우 너무 짜. 한식 같으면 짜면 물 부으면 되는데 이 피자 파이는 어떻게 물 부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거의 먹지 못하다시피 했는데 하여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00개를 생산했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150명이 있다. 그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이게 누굴 위해 생산할 것인가? 분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먹고 싶은 사람은 150명이 있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분배 문제란 말이야. 세 가지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굴 위해서 생산해서 어떻게 나눌 건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생산 중심으로 말씀했지만 소비도 마찬가지겠죠. 엄마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저녁 반찬 뭘로 할까? 얼마나 할까? 돼지고기 한 근 살까? 두 근 살까? 그 다음에 사다가 요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구성 분배죠. 얘는 꽁치를 좋아하는데 얘는 돼지고기 좋아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자, 그럼 요걸 묶어서 우리가 흔히 경제 문제라고 하게 되면 요건 자원 배분의 문제죠. 자원 배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 중에서 뭘 생산하고 얼마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희소한 자원의 사용 문제가 되겠죠. 주어진 생산 요소를 가지고 생산해야 되는데 자원 배분 어떻게 해야 될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되도록 효율적으로, 그렇죠? 효율적으로 선장해야 되죠. 가족은 칼국수 원하는데 수제비 끓여놓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 다음에 나눔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분배죠. 분배는 가능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정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가능하면 골고루. 그렇죠.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득분배 공평성 그러죠. 근데 우리가 공평과 여러분 균등, 평등하고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공정한 분배다라는 거하고 공평한 분배 또 평등한 분배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이거는 뭐냐면 가능하면 균등 분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 문제를 좁혀서 보면 어떻게 돼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자원 사용의 문제입니다. 그 자원을 가지고서 뭔가 생산했을 때 어떻게 나눔의 문제가 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공평성. 이게 경제 문제란 말이야. 이거는 경제 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경제는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최근에
20세기 이후 놓고 보게 되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이렇게 나눠본다 하게 되면은 자본주의는 시장이죠. 사회주의는 당국에 의해서, 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경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하는 거죠. 누구 개입이 필요 없어요. 생산자, 소비자가 만나가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근데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어도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경제는 사라졌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북한 경제입니다. 북한 경제는 아직까지 계획 경제를 지향하는 거죠. 당이 해간다. 쿠바가 남아있었는데 쿠바도 몇 년 전부터 벌써 시장으로 돌았고, 정치적으로는 보면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든 물건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만드는 물건이 전 세계 시장에서 교역될 때 시장적 메커니즘에서 배분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경제 문제라는 게 경제학에서 다뤄야 될 주제가 두 가지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하고 소득 분배 문제인데, 분배 문제는 말이죠. 놓고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유냐, 평등이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초기에 이제 그 논쟁이 됐었던 얘기죠. 우리는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다 해놨는데 자유자 떼자.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사회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개인이 알아서 하시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사시라 하는 것이고, 그렇죠? 평등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쟁하다 보면 1, 2, 3등이 쭉 나오겠죠. 5천만 명이면 1등서부터 경제적인 이제 소득으로 놓고 보면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네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추구해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스스로 그거를 구현해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능력과 노력에 의하다 보니까 이게 격차가 나오겠죠. 소득 격차가. 야,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러면 되겠냐? n분의 1 세상을 만들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는 대로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자유, 평등 어느 쪽에 쓰고 싶어? 평등, 부는 자유. 야, 캐스팅 보트는 지었어요. 자유. 나도 자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하죠, 지금.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다, 올해. 그러면 자유냐 평등이냐에 의해서 어떻게 돼? 정치적으로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 근데 민주주의 국가 하면 정치적으로 요새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반전된다. 보수 정권이 한 10년 하면 문제가 생기면 진보 정권이 또 10년 들어가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이제 민주주의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YS, 아니다. YS DJ 노무현.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이건 국민의 선택이에요.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가치 판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학,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대표 주류 이론이라고 그러죠. 메인스트림. 이걸 우리가 신고전학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부 신고전학파 경제학입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이 모든 문제, 자원 배분의 문제, 소득 분배 문제를 어디서 해결한다? 시장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뭐냐? 만남의 장소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죠? 종교도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고,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도 시장에서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도. 그 다음에 생산물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은 만남, 누가 만나? 디맨드, 수요자와 서플라이, 공급자가 만나서 시장에서 스스로 거래량과, 그렇죠? 가격이 프라이스죠. 거래량 퀀티티가 결정이 된다. 이게 신고전학파 경제학이에요. 다른 쪽에서 비판할 때 이게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이거요. 고전적, 그렇죠? 고전학파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문제 시장에 맡긴다. 자유롭게 네 알아서 추구해라. 이게 신자유주의,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신고전학파, 이 경제학. 여기서는 이 모든 문제가 다 시장에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는 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 수리적인 메커니즘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인풋, 아웃풋, 요것에 대해서 경제 전체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사회주의 경제학은 수학이 강해요. 수리적인 모형을 세워놓고 자원의 흐름 같은 것을 당국이 일일이 계획해야 되니까 계획경제입니다. 여기서는 수요 공급. 그러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문제와 분배, 모든 게 시장에서 해결되는데,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요거는 근데 자유냐 평등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로 분석의 초점은 어디 있겠어요? 자원 배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유주의냐 평등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고. 근데 하나 더 첨언해 보게 되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요, 소득의 분배도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생산 요소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 요소 뭐죠? 노동, 레이버, 그 다음에 캐피탈, 자본. C로 안 쓰고 K로 쓰는 것은 독일 전통이에요. 다스 캐피탈, 막스 자본론, 그래서 K. 그 다음에 내추럴 리소스, 토지 등 자연 자원,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뭔가 생산하게 되는데, 보세요. 소득 분배도 시장이야.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고용량과 임금이 결정이 되는 거지. 자본시장이라면 자본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본의 가격 이자율과 거래량, 토지 등 자연자원이다, 임대다, 건물 임대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자연자원 수요 공급에 의해서 렌트, 임대료가 결정이 되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노동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용량 곱하기 임금하게 되면 이게 근로자의 총소득이 되겠죠. 자본시장, 자본가 소득. 부동산 임대시장, 지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그러니까 분배도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희소한 자원의 배분, 소득 분배도 시장에서 해결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분배가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균등 분배가 아니다 이거지. 자본가가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근로자, 또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그렇죠. 뭐 바르셀로나 축구팀이다 그러면 메시가 전 선수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균등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분배가
불균등해. 그러니까 야, 이런 세상이 되겠냐? 시장 경제 맡기니까 분배가 너무나 격차가 큰다. 아니다, 이거 균등으로 평등주의로 가자 하는 문제는 이제 2차 문제인데, 일단은 요거 1차 분배라고 그러죠. 1차 분배를 놓고 보게 되면 전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초점을 맞춰보자 이거죠. 요거 불균등 분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소득 재분배 이런 걸로 다루기로 하고, 생산물 시장에 초점 맞춰보게 되면 자원 배분인데, 그러면 자원 배분의 문제는 아까 뭐였죠? 무엇을 얼마나 잘 선택하고 어떻게 잘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것인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 우리가 보통 뭐 경제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선택하고 잘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효율성이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 경제 원칙이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실래요? 경제 원칙은 뭐죠, 그렇다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수량 결정하고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는 것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뭐 일상 우리가 하는 거죠. benefit cost, 가성비란 말이에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죠. 예. 그럼 benefit cost, 비용을 들여서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만큼의 편익이 발생했을 테니, 그러면 이제 보세요. 편익이죠. 예. benefit, 비용을 빼, 요걸 우리는 순편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행위, 심지어는 뭐 경제행위가 아니더라도 친구를 만나서 어떤 친구 만날 거냐 할 때도 우리가 가성비 할 거 아니에요. 갑식이 만날래? 영철이 만날래? 가성비 따져보겠죠. 아, 얘를 만나면 커피 한 잔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얘 만나는 게 즐겁냐? 편익. 이게 순편익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 때 경제 원칙은 뭐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렇지?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게 가성비 원칙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원 배분 사용 측면에 있어서 순편익 극대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편익하고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경제 주체를 3주체라고 그러죠. 가계, 하우스홀드, 이제 가족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놓고, 요새 이제 1인 가구가 뭐 20%를 넘어섰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가족, 기업, 정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모든 주체, 가계, 우리 소비자들 입장이고, 기업, 정부인데, 가계, 우리 가족 중심, 소비할 때 편익은 뭐겠어요? 뭐 효용이 되겠죠. 생활비 얼마 해서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 기업의 편익은 뭘까? 이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업의 편익은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총 수입. 정부의 편익은 뭘까? 정부의 편익은 국리민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 우리 사회 전체 후생, 이런 게 편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편익은 그거 소비에 따라서 느끼는 나의 만족감, 유틸리티고, 기업의 편익은 이건 내다 팔았을 때 얼마만큼 수입이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 정책, 이런 예산 썼을 때 우리 국민 경제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사회 후생, 소셜 웰페어. 비용이죠.
그러면 비용에 주목해 주세요.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 앞으로 할 때 소비자 분석할 때는 효용, 기업 분석할 때는 총수익, 재정학, 우리 재정학까지 여기 가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사회 후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비용은 뭔가 소비하려는데 비용 들어가겠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해야 되죠. 생산비가 들어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비용은 전부 화폐적 비용일 건데 여기 공부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달라 이거지. 그러면 경제학적인 비용, 그렇죠? 경제적 비용이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명시적 비용이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화폐적 비용, 명시적 비용 또는 회계적 비용, 회계학적 비용. 이것만 있다? 아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뭘 고려해야 돼? 그렇죠. opportunity cost죠. 기회비용의 개념을 경제학에서는 생각한다. 기회비용은 뭐죠? 포기한 대안, alternative죠. 대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인해서 이걸 못하게 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나온 영화는 아니지만 기생충 영화 볼래? 오징어 게임 영화 볼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보도 10,000원이고 저것도 10,000원이라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오징어 게임 보기로 했다. 그러면 기생충 영화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포기한 대안. 얘를 선택하는 바람에 얘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 중에 최고 가치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생충, 오징어 게임, 뭐 요새 지옥이라는 영화도 나왔다며. 기타 등등인데 오징어 게임 보기 위해서 이거 포기했죠. 그 중에 제일 보고 싶었던 거. 포기한 대안들 중에 최고 가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영화 보는 얘기 보면 내가 오징어 게임 봤는데 이걸 봄으로 인해서 못 본 게 뭐예요? 기생충, 지옥, 다른 거 등등인데 그 중에서 제일 보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돈 들여서 오징어 게임을 봤으면 여기 10,000원 명시적 이것뿐만이 아니라 10,000원 가지고 만약에 기생충을 봤더라면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만족감 그걸 생각해야 된다. 왜? 이거 보는 바람에 얘를 포기했으니까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이 대목에서 늘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드리게 되는데 나 올해 이제 교원 임용 시험 준비할 거야. 명시적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원 임용 시험 준비를 안 했다면 이거 했을 텐데 뭐 했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봐. 사생활이니까 내가 묻지는 않을 텐데 이걸 포기하고 지금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지. 내가 하다못해 알바를 했다 그러면 알바를 1년 동안 기준으로 내가 비용 얼마 들여서 했는데 알바 했다라면 벌을 수 있었던 게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5천만 원을 내가 포기한 셈이잖아요. 요것도 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요. 순편익 극대화인데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 소비자 입장에서 편익, 기업. 근데 비용을 들였는데 명시적 비용과 요거 포함된 것이 경제적 비용이다. 그렇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얘기. 근데 비용과 관련해서 하나 볼 게 있죠?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매몰. 그때 기분이 좋아요? 비용이 들어갔는데 매몰돼 버렸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잘못된 선택으로 날아간 돈이에요. 매몰 비용은, 기회비용은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사전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야,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 포기하게 된다. 매몰 비용은 과거 선택에 의해서 이미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차 싶다. 그런 병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돼? 스스로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늘 하는 농담입니다. 영화 보러 들어가서 기생충 되게 재밌대. 근데 나는 보니까 재미없어. 5분 지나고 10분, 20분 지나도 별로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된다, 그지? 둘이, 그쵸? 남친, 여친 둘이 가서 보면서 한참 보다가 재미없으니까 막 옆구리 쿡 찌르면서 야, 네가 보자 그랬지. 나는 싸우고 나와서 헤어졌다더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둘이 기꺼이 나와야 된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니까 비용을 생각할 때 사전적 비용이죠. 아,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이건 사후적으로 잘못했다. 기꺼이 포기해야 돼. 연연해 하다 보면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순편익 극대화, 경제 원칙인데 이때 편익과 비용은 토탈 베니핏, 토탈 코스트가 아니라 마지널 베니핏, 마지널 코스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 원칙에서 순편익 극대화할 때 비용은 요거 포함시키세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는 한계, 마지널 개념으로 분석해야 한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학에 수학이 도입될 수밖에 없죠. 미분이에요, 미분. 그러면 한계라는 것은 뭐지? 내가 지금 10개 소비하고 있는데 한 개 더해서 11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10개 선택한 건 어쩔 수 없어. 요거 하나 추가해서 11개가 될 때 요 하나 더 추가 소비하든지 추가 생산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하나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하나 할 때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11개 전체 토탈 베니핏, 토탈 코스트가 아니고 11개째 총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기서는 10에서 하나 추가해서 11개 됐으니까 추가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 더 추가해서 11개가 됐는데 하나 더 추가한 요 11번째 행위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친구하고 얘기하지. 소주 한잔 할래? 오케이. 그럼 뭐야? 편익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술 한잔 하자. 한 병 다 마시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야, 한 병 더 할래? 그때 또 두 병 마시고 나서 한 병 더 할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아예 처음부터 들어갈 때 야, 우리 오늘 10병 먹을래? 이러진 않다. 그래서 한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수리적으로는 미분 분석이에요. 하나 추가했을 때 증가한 편익하고 하나 추가했을 때 비용인데 수리적으로는 미분해서 얻어지는 미분값이 바로 한계값이다. 그치? 경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편익 극대화, 그래서 비용, 그 다음에 한계적 분석이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소비자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증가한 효용하고 하나 더 추가 들어갔을 때 들어간 비용. 이게 클 때 해야 된다. 기업 아까 했었는데 봐봐. 그러면 총 수입인데 이것도 한계 분석이니까 하나 더 추가 생산했을 때 한계 수입. 하나 더 추가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 한계 비용. 그건 이윤이 되겠죠. 이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 사유후생 극대화인데 경제 원칙인데요. 경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뭐? 경제 원칙의 기본 원리, 이 경제적 합리주의.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극대화하려니까 편익은 맥시마이즈하고 비용은 미니마이즈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묶어서 뭐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게 경제 원칙이고, 경제학에서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이렇게 경제 원칙에 따라서 행위하고 있다는 전제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지만 수요곡선은 어떻게 도출되고요? 소비자들의 순효용 극대화. 요거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의해서 도출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는 프레임이 요거야. 그렇죠? 순편익 극대화. 이걸 통해서 편익 비용 분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시경제학과게 되면 여러분 합리적 기대학파 알죠? 합리적 기대학파는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을 거시경제 분석에도 한다 이거예요.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이게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미시경제학적 기초 사고. 그렇죠? 순편익 극대화. 그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경제 언론 이중우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맨 뒷부분에 행태경제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에 한 번 나왔구나. 행태경제학. 이건 뭘까? behavioral economics인데 behavioral 경제 주체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 아이 꼭 그런 것 같지 않더라 이거야. 우리 실제 소비하는데 효용 극대화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언제나 그렇게 꼭 합리적으로 경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까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친구가 우울한 얼굴 와가지고 야 그녀가 떠나갔어. 그래 잘 가. 못 가잖아 우리들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갔대. 그럼 가봐. 일로 와봐. 소주 한잔 사줄게. 집에 가서 오늘 경제학 수업 듣고 복습해야 되는데 연습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요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행태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꼭 합리성 그게 과연 합리적인 거냐 그렇죠? 순편익 극대화 그것이 합리적인 거냐 인간의 행위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다루는 것이니까 이제 행태 경제학의 개념이 재미있긴 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게 주류 이론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태 경제학이 이제 넛지 이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넛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팔꿈치 이론. 너 오늘 경제학 수업 듣고 연습 문제 풀어야 되는데 친구 만나더니 소주 한잔 할래? 갈라 그런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박주인이가 옆에 와가지고 팔꿈치 툭 친다 이거예요. 야 이마 너 그게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행태라는 게 꼭 자기 주체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다루는 게 행태 경제.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중우 교수님 책, 다른 책에도 다 있어요. 근데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 이 안에서의 분석 틀이에요. 신고전학파 경제학, 시장에서 소비자, 공급자가 만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되게 되는데 근데 소비자는 뭐라고요? 효용 극대화, 순편익 극대화, 기업도 이윤 극대화, 순편익 극대화. 모든 생산 소비자들이 각자 자신의 셀프 인터레스트죠. 셀프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익 극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이 만나서 시장에서 그렇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 그럼 야 이게 난장판이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죠. 자 보세요. 소비자들은 자신의 극대화, 효용 극대화만 해. 기업은 소비자를 위해서 생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많이 보는 거지. 아담 스미스가 동네 푸주간 아저씨가 동네 베이커리 아저씨가 주민을 위해서 생산해요? 나의 이윤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파이, 이윤이고 이 사람은 자신의 유틸리티, 효용, 극대화 그거를 통해서 가격과 거래에 결정이 되니까 시장 균형의 결과는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과 일치하게 된다 이거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회 극대화를 추구해요. 효율적으로. 그다음은 사회 전체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도 극대화되게 된다. 믿음이죠.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사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그 공익과 조화되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 그거예요. 내가 만두가게 차려가지고 이윤 봐야 되겠다. 어떤 만두 만들어야 돼?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할 수 있는 만두를 만들어줘야 맛도 최고로 있어야 되고 가장 염가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기업 이윤 극대화죠. 시장에 맡겨두면 공익하고 조화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자유주의자. 자유주의. 자, 그래서 이것이 1장에서 이야기야. 그럼 1장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거는 경제 문제가 뭐냐? 자원 배분, 효율성, 공평성, 소득 분배. 이거를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다루는 것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고 주류 경제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전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긴 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하는 이론도 있다. 근데 우리는 요것에 의해서 모든 주체들은 다 경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전제하에서 수요, 공급, 재정학, 정부 부문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됐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 요거 기회비용 개념이고요. 총 개념 분석이 아니라 한계 개념의 분석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요약을 해놨고요. 한번 쭉 봐주세요. 그리고 제 교재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다 해놨는데 경제학적 사고 모든 경제 주체는 이렇게 할 거다. 요 박스 안의 내용은 그러니까 누구요? 신고전학파적 사고입니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파가 막스 아니에요. 막스 아니고도. 그러면 모든 경제 주체는 셀프 인터레스트다. 이기심이 유인이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 합리적 선택은 모든 선택은 한계적. 하나 추가해서 행동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짜 점심은 없다. 그 기회비용 개념이죠. 어떤 선택. 요새 핫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탈모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말 안 해도 좋아. 각자 생각은 있을 텐데. 저는 좋아. 요새 탈모하나 나 탈모제 먹고 있거든. 이것도 의료보험을 해준다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땡큐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분은 나 지금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가지고 이것도 케어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포기한 대안의 가치가 있다. 이 사회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비용을 다른 데 드릴 수 있는 그거 포기해야 되죠. 그거고. 그다음에 비교우에 따른 분업 자발적 교환, 사익 극대화를 시장을 통해서 만나면 서로 좋아진다. 그죠? 비교우위.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가르치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잘하니까 난 강의한 거겠죠.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그렇죠. 학생들 만나서 나 교육하는 것을 난 무엇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근데요, 선생님을 체질적으로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걔는 안 돼. 그쵸? 가르치는 거 성질이 급해갖고, 왜 몰라? 너도 모르잖아, 임마.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우위. 그러니까 남성, 여성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비교우위. 남자 힘이 세니까 너 돈 벌어와. 옛날 기준으로. 여성은 섬세하고 하게 되니까 기업에 그 가족의 미래 계획 세우고 살림하고 이게 비교우위다. 잘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자. 요즘은 여성이 두 개 다 잘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설 데가 없어. 그것이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비교우위가 딱 고정해져 있어. 여성, 남성 구분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여성이 반기죠. 장난해 임마. 니들보다 더 잘해 우리가. 그러니까 남성들이 삐지는 거죠.
잘 조화가 돼야 될 것 같아. 자칫하면 그게 정말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은 스스로 균형, 그렇죠? 여기에 뭐 정부가 개입하고 계획 경제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시장에 의한 분배,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완벽하지 않다. 시장 실패. 시장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근데 정부도 전지전능하지가 않다. 모든 정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완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부 실패. 그럼 야단 났죠. 그러니까 공무원, 유능한 사람 공무원 해야 되는 거고요. 유능한 대통령 뽑아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유능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육시키는 건 뭐예요?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이 비효율이라고 하니까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 실패를 교정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이 자원 배분 효율성, 소득 분배 공평성은 과연 트레이드 오프냐, 상충이냐, 상호 보완 관계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아까 자유 경쟁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소득 분배가 울퉁불퉁해진다. 그러나 아니다. 여기 이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견해 차이가. 그러니까 소득 분배 공평, 자원 배분 효율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뭐 개념 다지기 해서 경제 주체, 경제 객체 뭐 그런 얘기 쭉 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한번 쭉 눈으로 스캔 한번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경제 체제 아까 이 얘기죠. 이 문제는 동서고금 앞으로 미래에도 두 가지가 문제 해결이야. 이거 해결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당국의 계획이고 자본주의는 시장에 의해서 그렇죠 해결이 되도록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한번 읽어봐 주시고,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뭐가 다르지? 보세요.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른 노동, 그렇죠? 능력에 따른 분배야. 그러니까 능력껏 일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뒤져. 분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노동, 능력에 따른 분배인데 공산주의는 뭐지? 능력에 따라서 일하되 능력에 따른 노동인데 분배는 어떻게 돼요?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야. 아,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노동은 능력껏 해. 근데 나는 1인 가구고 내 친구는 4인 가구야. 그럼 같은 회사원인데 어떡한다고? 그래, 난 4분의 1만 줘. 너는 뭐 부모도 모시고 힘들잖아. 필요에 따른 분배란 말이야. 그거를 달성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양보해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력껏 나 일할 테니까 능력껏 내가 갖고 갈게. 근데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체제를 다져서 그 다음에 여기로 이행해 가자 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를 가자 했는데 현대적으로 와서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죠. 사회주의 단계에서 오히려 주저앉아 버렸잖아, 그냥. 소련이 붕괴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체제,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이 경제학 방법론. 여기는 철저하게 요거.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소개.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어떻게 이론이 구성이 되느냐. 자,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문제, 자원 배분이나 분배 문제를 시장으로 해결한다. 자, 여기에요. 그래서 이
이 신고전압과 경제학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래서 거기 뭐 보면 경제학의 구분, 미시, 거시, 실증, 규범, 부분, 일반,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쭉 봐주시고요. 근데 나름대로 신고전압과 경제학, 우리 교과서죠. 이진구 교수님 경제언론 책 그러면 거의 망고불변, 변하지 않는 경제학적인 진리, 진실을 모아놓은 게 경제언론 책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이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이론이 됐다고 했을 때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인과 오류, 구성의 오류. 읽어주세요. 보면 재밌겠죠?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했다. 비싸니까 잘 팔리냐? 잘 팔리는 게 비싼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비싸서 잘 팔려요? 잘 팔리니까 비싸요? 수요 공급 이론으로 한번 보실래요? 비싸니까 잘 팔려요? 잘 팔리니까 비싸죠? 오늘 할 거예요, 오늘. 만약에 말이에요, 비싸면 잘 팔린다라면은 이게 quantity demand 수요량이고 price 가격이야. 비싸야 잘 팔려. 그렇다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겠지. 그렇죠. 가격이 올라야 잘 팔리더라. 그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법칙은 어때요? 가격하고 수요량은 역에간 게 아니야. 내리면 많이 살려고 하죠. 그렇다면 비싸서 잘 팔리는 거냐? 잘 팔리니까 비싼 거냐? 잘 팔린다. 그 말은 뭐야? 이거 패션, 유행, 수요가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이게 인과 오류야. 어떤 사람이 부득 와가지고 말이요. 야, 명품은 비싸니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오류다, 이거지. 이 논리 체계로 보면. 왜 오류야? 무슨 그 명품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비싸진다, 이거지. 아무리 가방 만들어도 시큰둥 해가지고서 가방 뭐 아무나 담는데 비싼 가방 왜 사? 그렇다면 안 사는데 거기다가 딱 어떻게 브랜드를 붙이는 순간 사야지. 그렇죠? 이런 것이 오류입니다. 인과 오류야. 비싸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려서 비싸지는 거야. 그렇지?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구성의 오류입니다. 구성 오류의 경제학에서 대표적인 게 이래. 여러분 저축하면 좋아요? 국민경제적으로 저축 많이 하면 좋습니까? 어때? 저축 많이 하면 좋죠.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안 쓰고 나중에 저축해서 이자 파면서 많이 쓰니까 좋은데 너도나도 저축하면 아무 물건도 안 팔려. 경기 침체가 오겠죠. 이게 구성의 오류다 말이지. 개인적으로 보면 저축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인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래서 절약의 역설이죠.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것들이 구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보면 이제 경제이론의 표현인데 경제이론은 우리 지금 여기서만도 말로 하죠. 말과 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리적인 예는 안 봤지만 함수를 구하고 미분해서 기울기 찾고 균형 찾고 이거죠. 시장에 수요 공급 함수 구해놓고 균형해서 수량 구하고 이거 하고 수리적인 분석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거기 수리적인 표현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쭉 요약해 놨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돼요? 경제수학 부분을 여러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앞에 부분을 꼭 들으시고 미분법 포함해서 여러분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시험 다뤄질 수 있는 것은 한계 분석이다. 그 다음에 비용은 회계적 비용,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이 포함된 경제학적 비용이다.
그 다음에 신고전압화 경제학에서 모든 행동, 경제 주체의 행동 원리는 뭐다? 경제 원칙. 그렇죠? 순편이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것으로부터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기업의 공급 곡선, 효용 극대화 결과물이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이윤 극대화의 결과물이 공급 곡선이야. 시장 균형. 그렇죠?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제 원론책까지, 제 책 말고, 이거 말고 경제 원론책을 한번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도입부. 재밌죠? 오랜만에 1학년 때 추억하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3장으로 갑시다. 유닛 2, 2편 그 3장으로 가십시다.